네, 위에 선풍기 꺼준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좀 여러분 인공지능이 2010년부터 현대식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뇌세포의 연결을 모방해서 만든 게 딥러닝 기법이고, 이게 2010년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그 발달 도표가 있어요. 이건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도표가 뭐냐면은 인간의 자연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왔죠.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딥러닝 때문에 나온 거고, 그걸 보여주는 도표인데, 이게 2010년이죠. 2010년경에 인간의 뉴런의 연결망을 본단 회로로 직접 공부하게 했더니 인간의 언어를 뭐 10%, 50% 오해를 하다가 전혀 오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단어를 다 파악하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저 곡선을 보면은 거의 1, 2년 만에, 그러니까 1년, 2년마다 몇 배씩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2018년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은 시인하고 시를 짓는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 한 줄을 딱 쓰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시를 얘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시 중에서 선문답 하듯이 저 시인이 지금 말한 시에 어울리는 답시가 뭘까를 자기가 직접 골라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시인도 수준이 높으니까 또 대답을 하면 또 대답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가나 시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라든가 등장 그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표절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표절.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건데 어디서 본 거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 소설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 소설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심을 받았죠. 이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본딴 거냐. 이게 일본 소설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번 그 책을 읽고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실수로 표절한 것처럼 지금 돼버린 것이냐. 근데 후자라면은 좀 용서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한번 읽었던 텍스트를 절대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표절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읽었던 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짓는 시라든가 노래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절이 없이 다 창작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창의력과 창작의 수준에 있어서도,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게 원래 스티브 잡스가 말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onnect and Development라고 그랬죠. C&D라고.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그 C&D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표절의 위험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표절의 위험이 없는 그런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발달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도표는 이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아령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제가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인간의 능력을 뭐 여러분 이세돌이 바둑에서 진 거를 직접 목격을 해서 알겠지만 그 이후에 또 60명하고 알파고가 대국을 했어요. 근데 언론에 나오진 않았죠. 그럼 커제하고 한 것만 나왔었지.
커제 막 울었잖아요. 바둑 치고 나서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그리고서 알파고가 이제 은퇴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과학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과학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신소재하고 신약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공계 전문, 이공계에 가까운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신소재와 신약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왜 활동을 잘할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에 공부한 것을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간의 두뇌하고 달라가지고. 인간은 일주일 만에 까먹어버려요. 시냅스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기억했던 것을 공부 안 하면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억법, 암기법에 대한 내용도 힌트를 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임시를 대학 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던 간에 성적을 올려주면은 좀 유리할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도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기억법을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만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하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과라든가 내가 특정 학과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경향성하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제 이제 통찰 같은 거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좀 선풍기를 꺼서 좀 벗을게요. 열받기 시작하네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가운데 피라미드를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저 맨 위에 있는 삼각형 빨간색이 뭐냐면 이제 전체 인류 중에 1%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저 빨간 삼각형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위협을 받는 계층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는 측면이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성 같은 데서 어떤 부자가 산다고 쳐봐요. 그럼 예전에는 밥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홈이 되고 게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 인간형 로봇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이게 있어요. 예전에 왜 군부대 그 갑질 사건이 있었죠. 여기다가 팔찌자가 차가지고 그걸 기관병이라고 하던가 그 집에서 근무하는 병사 배를 딱 누르면 이게 울리니까 막 달려와야 되고, 인간과 인공지능 하인과 인간의 하인의 특성이 뭐, 인간의 하인은 똥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365일 24시간 서서 대기할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 하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태양만 조금 쬐어주면 계속해서 충전이 되니까. 그것도 효율만 좋아지면. 그래서 밥 먹고 뭐 어디 화장실 가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꽤 많아요.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참았다 가야 되는 그런. 최근에 뭐 그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지금 나는 뭐 서점문을 닫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점을 차렸는데 순수익이 6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런데 그 60만 원을 버는 과정이 너무 처절한 게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다 가는 거예요. 손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종업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순수익도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점 운영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대형 서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관한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어요. 24시간 대기를 하려면. 근데 그거를 또 인공지능 로봇을 사는 부자들은 그게 또 괴로워요. 물론 다른 인간을 이렇게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생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 24시간 대기를 하는 데다가 모든 일을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의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의 욕망. 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싶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로봇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해요. 이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때 관련된 그 사장들의 이야기를 사장들이 한 걸 보면은 자기가 1년 동안 자동화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동화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생기냐면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연봉 총액에 곱하기 3을 해요. 그러니까 3년치 연봉. 내가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사면 종업원을 자를 수가 있다고 쳤을 때 3년치 연봉 가격보다 그 기계가 싸면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좀 손해보더라도 4년, 5년부터는 월급이 안 나가니까 그거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들이. 그런데 지금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는 로봇인데 백스터라고 그래요, 백스터. 백스터 로봇 경우에는 처음에 사람들은 인간이 3교대를 하니까 8시간씩 3교대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숙련된 이렇게 노동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로봇을 회사에 가져오면은 3배 일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3배. 인간 종업원에. 근데 정말로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로봇을 회사로 데려와 보니까 5배 일을 하는 거예요, 5배. 왜냐면 인간이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 다 빼고 또 잠시 피곤해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 다 빼니까는 로봇은 끊임없이 일을 하니까 5명분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을 하나 사면은 3년 만에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본전을 뽑아버려요. 근데 본전을 뽑는 게 사실 1년도 아니에요. 4개월 만에 뽑아요. 4개월 만에. 그 로봇의 가격이 약 2천만 원 하거든요. 2천만 원 하는데 5명분을 해버리니까. 근데 최저임금이 2,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명까지 다 자르지는 않죠. 한 4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 로봇을 하나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거의 4명이 1억이잖아요. 근데 그 로봇 가격, 그러니까 1년 중에서 4분의 1분기 만에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나와버리는 게 3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년 연봉이어도 사람들이 사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3개월 만에 본전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봇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서 못 팔게 된 겁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그 로봇을 사겠다는 대기자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자동화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불행하게도 고3인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제조업에 갈 사람들이 아니다. 대기고의 학생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적인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까 말했다시피 연구원으로서도 너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약사마다 신약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원들 한 10명에서 한 5년 정도 막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실험을 하고. 그럼 5년에 한 번 지금 현재 있는 질병에 대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대요, 연구원들이. 실험을 5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 알파고급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의학 논문을 읽으면서, 과학 논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인 법칙들을 다 습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내봐 그랬더니 5분마다 하나씩 내는 거예요. 5분마다. 10명의 연구원이 5년 걸리는 것을 인공지능이 5분마다 물질을 하나씩, 신약 후보 물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2010년에 시작해서 8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은요, 완전히 바보였다고 보면 돼요. 그냥 수학 계산 잘하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근데 지금은 응용력이 생긴 상황이에요. 응용력이.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교실만 했던 슈퍼컴퓨터에,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 당시에 이세돌 하고 할 때 컴퓨터 3000대를 연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3000대가 동시에 돌아간 거죠. 그게 슈퍼컴퓨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여러 개 연결시키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년 만인가 2년 만에 그 3000대의 컴퓨터가 3대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3000대를 굴려야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는데 1, 2년 만에 그게 컴퓨터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IBM에서 슈퍼컴퓨터를 손톱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톱만한 슈퍼컴퓨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뭐냐면은 그 슈퍼컴퓨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두뇌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형 로봇의 두뇌 속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일을 하게 되냐면 아이로봇. 근데 아이로봇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직접 머릿속에 들어간 것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설정이지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두뇌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설정인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구글이든 IBM이든 본부에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진짜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몇 조 배니까, 조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그 비트와 큐빗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또는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 컴퓨터 하나가 슈퍼컴퓨터를 두뇌에 담은 지구상에 뭐 100억 개의 로봇이 있다고 칩시다. 100억 명의 각각의 로봇이 100억 명의 주인을 섬긴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억 명의 서비스하는 로봇이 있다고 쳐요. 100억 개가. 명이라고 하고 했다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소피아라는 로봇이 그 인격체를 얻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됐거든요.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봇도 지금 1명, 2명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국적을 획득했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상황이. 그러면 로봇이 100억 개가 있는데 그 100억 개의 로봇 두뇌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그 슈퍼컴퓨터를 본부에 있는 양자 컴퓨터가 100억 개의 로봇을 각각 100억 개의 퍼포먼스로 조정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산을 다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한국에 있는 로봇이든 일본에 있는 로봇이든 브라질에 있는 로봇이든,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그 성능이라는 것은 뭐 일단 인간 IQ의 일단 몇 조 단위는 넘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 저 다시 더 피라미드로 가볼게요.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가냐면은,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지적인 노동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최소한 인공지능을 내가 살만 해야 돼요. 이게 써먹을 만큼 이미 자본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IBM이든 구글이든 간에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니네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내가 로열티 얼마 주고 쓸게, 뭐 이 정도의 상태다. 어떤 기업이. 그렇다면 생존이 가능한데, 그 초기 진입 장벽이,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빌려서 쓰는 비용을 감당을 못해. 예를 들어서 자,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큰 병원은 의사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인데 그걸 도입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8군데에서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가장 큰 병원들이죠. 이제 가장 빨리 도입한 게 길병원이었고, 그래서 길병원이 지금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길병원에 암 치료하러 많이 안 갔대요, 사람들이. 근데 왓슨이 왔다라는 걸 막 언론에 너무 많이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줄 서 있어요, 길병원에. 암 하면 길병원이야. 거기 그 왓슨이 굉장히 진단을 잘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7군데에서 더 도입을 했어요, 왓슨을. 그 IBM에 이게 도입을 한 게 뭐냐면은요, 그거래요. 홈페이지 계정을 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왓슨의 홈페이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왓슨의 본부하고 연결되는
권리예요, 그게. 왓슨이 이렇게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그 회사랑 그냥 연결만 했을 뿐인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왓슨의 진짜 브레인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도입을 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8군데만 도입을 했다 이거죠.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임대료죠, 임대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향후에 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임대료를 좀 떨어뜨리긴 할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떨어뜨리긴 할 건데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야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안 망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병원의 규모가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1년에 망하는 병원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0개 정도 돼요. 1년에 200개 병원이 문을 닫는데요, 현재. 물론 이게 가속화되다가 다시 멈추긴 하겠지만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가면은. 사람이 몰리는 데는 몰리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가르는 가장 큰 원인도 역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저기 빨간 집단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최소한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어벤져스를 다 고용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영화에 나오는. 내가 월급 너네들한테 1인당 100억씩 줄 테니까 딱 석 달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지구 정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본을 갖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어벤져스를 다 도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월급 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조선시대 그 이순신 장군 밑에 있던 수군을 데리고 싸우는 거고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은 어벤져스를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게 뭐냐면 저 중간 계층, 평균적인 인간들, 무난한 교육을 받고 교양 독서를 많이 했고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을 갔고 자격증을 얻었고 이 영역들이 급속도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등수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전교 1등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거고 전교 2등은 외국계 인공지능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협력사인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3등 이하는 백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등 이하는 백수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등수대로 자리를 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야, 뭐, 스카이 대학 나오면 뭐 하고,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뭐 고시패스면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저 빨간색 그룹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그냥 백수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가져올 여러분들의 그 미래 진로의 변화예요. 자, 그리고 저 밑에는 뭐냐면은 제가 써놨죠? 값비싼 인공지능과 소형화된 양자 컴퓨터를 장착한 그 로봇들이 하기에는 절대 본전을 못 뽑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고냉지 배추 농사 뭐 이런 것들. 고냉지 배추 농사를 하는데 슈퍼컴퓨터를 머리에 꼽은 한 1억짜리 그 로봇을 10대를 사가지고 내가 배추 농사를 짓게 했다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뭘 항상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그룹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넘버원, 투. 그러니까 어떤 학과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간에 나중에 진출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 의대를 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미생물, 특히 이제 세포에 대한 연구 또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 능력이 일단 5% 안에 들어야 돼. 그 안에서.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가 인공지능을 임대한 병원을 차릴 수 있을 정도면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 한 100억 정도? 아버지가 딱 100억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쳤을 때. 그래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미래의학의 발달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WHO에 등록된 질병의 개수가 14,000가지래요. 14,000가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뭐 치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질병들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95%의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95%의 희귀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4,000가지 중에서 인간이 치료법을 개발했어. 이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 5%밖에 안 되는 거죠. 4%라도 4%. 96%가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잘 모르죠? 극소수가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다수는 그 5% 안에 있는 질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학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요. 그러나 자꾸 어느 쪽으로 가느냐? 대다수가 걸리는 질병은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의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IBM에서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왜 암 연구에 집어넣었죠? 전 세계에서 암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요.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준다 이거죠. 암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 인공지능의 연구라는 것은 그런 순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은 무엇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암부터 시작했느냐? 암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드디어 암 진단을 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앞질렀죠. 왓슨이. 오진율이 이제 거의 제로 상태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진율이 의사 활동을 20년 정도 한 인간 베테랑 의사를 인공지능 왓슨이 따라잡으려면은 12만 명의 환자를 보면 따라잡는데요. 빅데이터가 12만 명분의 그 어떤 질병 기전이 쌓이면. 근데 IBM의 왓슨이 300만 명을 넘어섰대. 지금 300만 명을 그 암을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법을 권장했던 게 3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수치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인간 의사의 한 몇 배죠? 10하고 300 하면은 30배가 되는 거죠. 그 능력이 현재. 근데 이게 이제 암에서 그다음에 피부병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자기 피부병 사진을 올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빅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진단에 있어서도 지금은 그 휴대폰에다가 그 피부병 진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예 그냥 상용화돼 버렸어요. 자기 피부를 딱 찍으면은 그거를 그 사진 분석을 해주는 거죠. 물론 직접 가야 더 정확하겠지만 나중에요. 여러분 전자코라는 게 있거든요. 전자코가 개코 성능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코가 인간의 30배인가 40배인가 그래요. 그
능량이. 근데 그것에 또한 거의 10배 정도 되니까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그 후각의 몇백 배가 되나요? 몇백 배가 돼버리네. 30배, 10배 이렇게 돼버리니까 2, 300배가 돼버리네. 그 정도로 공기 중에 있는 분자를 분석하는 전자코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 전자코가 분명히 휴대폰하고 결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웨어러블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암 냄새 찾는 강아지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실제로 병원에서 활동하는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암 환자의 오줌 냄새만 맡을 수 있게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적중률이 90% 정도 돼요. 그 개가 오줌 냄새를 맡아보고 거기 딱 앉아있으면 그 사람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그 질병의 세포들이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가 일부가 기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활동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보다 8배 이상 전자코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하품을 해. 또는 화장실에서 뭐 방구를 꼈어 내가. 근데 그 변기에가 만약에 전자코가 장착이 돼 있고 그 전자코가 IBM의 왓슨 같은 데랑 연결이 돼 있다고 쳤을 때 인터넷으로 예방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버리는 거예요. 전자코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암 환자의 오줌 냄새를 맡는 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밑에 값비싼 로봇이 하기는 힘든 일들을 제가 양배추, 고랭지 배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농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후변화의 시대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의 물량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감자값이 이제 작년보다 2배로 올랐던 게 뭐냐면은 봄에 4월, 5월 달에 그 정말로 북극에 있는 공기가 내려온 거예요 한국에. 북극에 있는 게 정말로 그 공기의 흐름을 위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름에 보면 예전에 데프리카 그랬었잖아요. 대구가 너무 더워서. 근데 보니까 정말로 아프리카에 있던 기단이 올라온 거예요. 대구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여름에는 아프리카 공기가 올라오고요. 봄까지 북극 공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것 때문에 감자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어떤 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노지에서 농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제가 향후 우리나라의 소고기 값이 엄청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료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사료를. 왜냐하면 사료가 옥수수인데 지금 미국의 옥수수 밭이 2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종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이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바나나 같은 것도 그렇고 종자가 계속해서 막 큰 옥수수만 맺는 종자를 막 심다 보면은 DNA가 같아가지고 전염병이 왔을 때 전체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닥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콘벨트 같은데 그 미국 대륙에서 콘벨트에 공급했던 물이 뭐였냐면은 안반수였어요. 지하 안반수. 그것을 대수층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에쿼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쿼퍼라고 그러는데 안반수에 물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농지가 점차적으로 바깥쪽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콘벨트가. 그럼 사료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사료 먹고 소고기를 키워야 되는데. 자, 미국에서 사료값이 올라가면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풀값이 올라갑니다. 풀. 원래 소는 풀을 먹잖아요. 원래 한우들이 뭘 먹었어요? 그냥 이게 들판에 풀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풀농사가 생겨. 풀농사, 벼농사가 아니라 풀농사. 왜? 사료가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 소가 먹을 수 있는 풀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풀값이. 그러니까 이게 풀농사라는 건 뭐만 있으면 사실 뭐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되잖아요. 풀농사인데. 물론 이제 물을 좀 공급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강하잖아요. 이 잡초들은. 우리 화초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산업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그 6차 산업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급해주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굉장한 벤처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 중에서 제주도에 땅 좀 있는 집 애들은. 굉장한 기업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땅을 그게 뭐 육지에 있는 땅이든 제주도에 있는 땅이든 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랑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이게 몇 년 후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땅 얘기를 왜 하냐면 주로 그런 땅하고 관련된 일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하기에는 이게 수지타산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회사에서 이거는 만들어요. 무슨 굉장히 큰 하우스에서 잘 익은 방울토마토 타는 로봇은 나왔어요. 이미. 익은 것만 골라서 따는 로봇은.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바퀴로 쭉 이동하게끔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물로 키우니까 딱 따기 좋은 데만 얘가 맺히잖아요. 방울이. 그렇게 해서 그런 데는 로봇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그 농부는 로봇을 사도 본전을 뽑을 수가 있죠. 걔가 따주는 게 그 사람이 따는 것보다 더 이제 안정적이 24시간 일을 하니까 걔는. 아무튼 그런 데는 로봇을 만들어서 팔아요. 파는데 주로 자연을 다루고 뭔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걸 다루는 쪽의 로봇은 첫째 제작이 잘 안 돼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항상 모든 회사들은 구매층을 보고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아, 이걸 살 때가 아주 많겠다. 이걸 보고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너무 발달했을 때 인간들의 우리 인간들의 피난처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음식이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해졌을 때 페이지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계속 합시다. 이야기 끊기니까.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해진다는 얘기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또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3D 프린터하고 관련된 건데 분자 단위로 성분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다시 합성을 해서 피자 같은 걸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찍어내고 있는데 이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피자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피자에 드는 돈보다 거의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피자를 찍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피자가 10,000원에 배달이 되는데 비슷한 퀄리티로 10분의 1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피자를 잘 찍게 되면 지금은 잘 찍지는 못하겠죠. 여러 가지. 근데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그렇게 먹거리를 다루는 분야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좀 도시형이겠죠. 도시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디어 제가 어떤 페이지를 펼쳐야 되는지 생각이 났어요. 시계가 안 보이네. 4시. 자, 이거 얘기하고 공법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일단은 마무리 좀 할게 이제. 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24시간 일을 하고 또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로봇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로봇 가격이. 그리고 그 로봇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도 대신 짓고 그 로봇들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고 인간들이 하던 것을 막 로봇들이 다 대신해 주다 보면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거의 공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에서 뭐 4인 가족이 생존을 하려면 뭐 한 200만 원인가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한 달에. 그게 왜냐면은 음식도 비싸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생활 비용이 떨어지게 돼요. 미래사회 생활 비용이. 그래서 지금은 200만 원 들지만 나중에는 50만 원이면은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기본급으로 주기가 편해져요. 뭐 생활하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소수가 어떤 경제를 굴려요. 만들게 돼요. 그 소수는 예를 들어서 땅과 바이오, 먹거리를 아주 잘 다룬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을 정말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금력을 자기 부모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거나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방탄소년단처럼 전 세계에서 그 엔터테인먼트나 그다음에 게임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상현실이든 뭐든 간에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돈을 조금씩 내고 쓰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한 돈이 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놀아야 되거든요. 어떤 문화를 즐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즐겨야 되는데 인간들은 더 잘 즐기는 사람, 뭐 또는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길 좋아해요. 올림픽도 운동을 하면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도 다 더 잘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퍼포먼스를. 근데 물론 인공지능이 축구를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 감동을 별로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이런 스토리에 감동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으로 또 희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는 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민들이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렇게 퇴출을 당하다 보니까 국민 기본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국민 기본급을 쓰는 데 있어서 음식도 싸지고 집값도 싸지고 뭔가 생활하는 것이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돈을 즐거운 여가에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즐거운 여가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다음에 여가생활, 레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체험활동 이런 것들, 뭐 문화체험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농촌 체험도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재미를 주는 모든 활동, 재미를 주는 모든 활동으로 인간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직장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백수가 많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에서는 왜 즐기는 비용, 그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줄까요?
왜 그렇게 국가는 해줄 수밖에 없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분야에서든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성취감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료애, 성취감, 동료애, 보람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느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NEI라고 그래가지고 사이코뉴로 엔도 이뮤널러지라는 학문이 있어요. PNEI,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정신이 성취감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동료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면역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면은 국가에서 의료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화예술 체육이 어떤 개념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예방의학 개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방의학.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만들고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비를 국가에서 많이 대주잖아요. 의료보험이.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 체험하는 것이 그런 어떤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그런 활동들이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건강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수치화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수치화가 돼 있지 않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서 저절로 그런 제도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수치화되고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제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서 최고의 경지에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최고의 경지에 간 사람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쪽을 즐기기만 해도 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과 함께 팀을 짜서, 여러분 축구 혼자 못 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축구든 농구든 간에. 내가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해주고 놀아주는 것이 의학적인 가치로 평가가 돼버려요. 의학적인 가치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누군가하고 좀 게임을 이렇게 좀 띄워주고 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막 축구 같은 거 뭐 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은 그런 것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수치화된단 말이에요. 가치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즐겁게 놀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와요. 이게 미래 사회예요. 네. 네, 맞아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과도기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뿐이지. 모든 과도기는 왜 견디기 어렵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고. 성적이 굉장히 내 미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좀 달라요. 네,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이 정도면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기 바라고. 자, 뇌과학으로 넘어가서 또 한 3, 40분 얘기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그런데 성적이 행복과, 제가 방금 성적이 행복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지, 지금 많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래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자, 지금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얘기를 해볼게요. 문화예술적인 굉장한 잠재력과 인프라가 많고, 그 다음에 게임 설계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많이 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는 자기 집안에
지금은 농사 짓지 않지만 노는 땅이 굉장히 많고, 또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인공지능 로봇쯤이야 그냥 바로바로 현찰 결제로 자기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어디가 많을까요? 명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가서 예전처럼 저나 저 선배들처럼 학벌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거기를 가면, 자, 이 직업 도표에서 봤듯이 미래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탄탄함을 가진 그룹의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 MBA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뉴욕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학비가 거기 나오려면 한 6억 정도가 들어요. 6억. 예전에 한 10년 몇 년 전에도 MBA 하면 3억 들었어요. 3억. 학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 경영대학원을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들이 하는 강의는 그냥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대요. 근데 왜 6억을 두고 거기를 갈까요? 인맥이야. 무슨 얘기냐? 지가 6억을 가지고 있든 자기 부모가 6억을 줬던 간에 그 학비를 내지 않으면 아예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를 갔어. 그럼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성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성적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간접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야. 간접적인 파생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명문대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물론 난 이렇게 얘기를 해. 차라리 우리나라 명문대 가느니 해외 명문대 가라고 얘기해요. 미네르바 스쿨도 있고 MIT도 있고 좋지. 유학 가도 좋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돈이 좀 부족하든지 영어를 싫어하든지 간에 쉽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 수도권의 종합대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친구들의 그 그룹 자체가 그래도 이 미래사회가 이렇게 변해가지만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그룹이 많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약간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굉장히 첨단 그룹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절대 안 망한다고 저는 봐요. 거의. 아까 제가 풀값 올라가는 게 얘기했죠. 그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땅을 활용하는, 가까이 있는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늙어고 빨리 넘어가야지. 자, 두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시냅스 말단 부분을 확대한, 의과대학 가면은 배우는 신경과학 교과서에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이런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을 처리할 때의 시냅스 수용체하고, 수용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저기 파란 수용체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주로 활동하는 수용체예요. 수용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나뭇잎 보면 기공 있죠, 기공. 나뭇잎의 기공 같은 게 세포막에도 있는 거예요. 저게 무수하게 많아요. 세포 하나에 저 수용체가 한 7,0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7,000개. 우리 그 체세포 하나에. 통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시냅스에도 저게 굉장히 많은데, 일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저 파란색이라면은 비상사태 때 정보를 처리하는 게 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이게 이거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건 비상사태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게 체인지를 하는 거야, 수용체가. 그러니까 수용체가 더 강력한 게 세포막에 자리를 잡게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저게 수용체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세포막 사이에서. 우리 뇌의 시냅스 사이도 그래요. 그런데 저 빨간 수용체가 파란 수용체보다 그 신경 전달되는 물질 또는 이온을 받아들이는 성능이 20배라는 거예요. 20배.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의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예요. 공부가 일상화되어 있느냐, 공부가 비상사태냐에 따라서 두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 이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조폭 집단에서 그나마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애를 한 명 뽑아가지고 경찰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워낙 안 했던 애라서 공부를 뭐 안 하는 거예요. 책만 보면 자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은 계속 고문을 합니다. 공부 안 하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조폭이 얘를 깨우느냐? 귀를 이빨로 깨물어 버려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깨워. 피부로 그냥 물어버려.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대. 그래서 몸을 묶어서 철길 위에다가 눕혀요. 이 목을 철도 위에다 이렇게 올려.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이렇게 올려. 근데 정말 기차가 오는 거야. 조폭들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너 공부해서 경찰 시험 합격할래 안 할래 이거야. 목표는. 자, 오늘부터 공부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적으세요. 더 이거야. 근데 등치 큰 조폭 딱 3명이 딱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너 여기서 하나 죽는 것은 쥐도새도 몰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죽여버리니까.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정말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합격을 합니다. 경찰 시험에. 그래서 얘가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경찰이 돼가지고 그 조폭들을 소탕시켜요. 반대로 소탕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그 두목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미스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딱 죽이는 거야.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네, 없고 주로 이제 제국주의가 식민지화했던 데에서만 퍼지는 그 유행어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악법도 법이다가 누가 퍼뜨렸냐면 일본의 어떤 학자가 퍼뜨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들어라 이런 세뇌 교육을 위해서 그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영화 예를 들었는데 공부가 일상화될수록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 학생이야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심리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공부가 잘 되나 봤더니 학생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선생이야 하면 되더라는 거야. 나 선생이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내가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마인드셋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중간고사 내가 시험 문제 뭐 내지?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재를 작성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대기고다 하면 대기고에서 쓰는 무슨 사회교과서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쨌건 그 마인드를 한번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그 다른 출판사에 나온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참고서를 모아서 새로운 참고서를 하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교재를. 근데 그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리라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럼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마음을 바꾸고,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두뇌가 공부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두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약간 비상사태야.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들 시험 끝나면 왜 술 마시고 퍼지는 줄 알아요? 시험 문제 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표절하면. 세수한 수학 문제다 그러면 수치라도 바꿔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일당 30만 원인가 그러죠? 수능 문제 내는 교수들 어디 딱 들어가가지고 가둬두잖아요. 그게 일당 30인가 그래. 근데 아마 그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 내는 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비상사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두 가지 마인드셋을 한번 가능하면 그걸 한번 해보고, 그러면 비상사태가 돼요. 자, 또 어떻게 하면 비상사태가 되냐면, 어쨌건 자기는 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어디를 합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더 먼 미래에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그 활동 상황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을 크게 세우라는 얘기인데, 미래에 굉장한 자기 미래를 상상을 할수록 두뇌가, 그게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상일 뿐이지만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두뇌가 이 수용체가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그러니까 비전을 높게 세우면은 보통 IQ가 약간 올라가는 거야. IQ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수록 그 IQ가 더 올라가게 되냐면은 그 비전을 몇 퍼센트 믿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0% 믿으면은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두뇌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처음에 내가 그 수치를 얘기했죠. 저 파란 수용체와 빨간 수용체의 그 성능 차이가 20배라고 그랬죠. 두세 배가 아니에요. 두세 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도 성적을 올렸던 그 계기가 결국엔 동기부여였는데, 결국 공부라는 것은 강력한 감정이나 감동이나 엄청난 비전이나 또는 비전 또는 비상. 그러니까 나는 시험 문제를 내야 돼, 막 이런 거. 나는 다음 주까지 어떤 새로운 교재를 내가 짜야 돼, 막 이런 거. 그것을 막 이제 교재를 짜는 마음으로 막 마인드맵을 하고 PPT를 만들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도표를 막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왜냐면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도표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네. 그러니까 비상, 굉장한 비전 또는 이제 감동이나 감정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복수심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든지 상관없어.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애 있는데 난 쟤보다 그 등수를 한 등급만 더 올라가 보는 게 소원이야.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복수할 거야,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잘 안 생기죠. 특수한 경우라서.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거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20살 때까지는 두뇌는 자기가 잘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멍청해집니다. 시냅스가 여러분 사춘기 때는 스트레스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번식 경쟁을 하느라고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암컷 차지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동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번식 경쟁을 위해서 나오는 스트레스 물질이 시냅스를 파괴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 알죠? 트레드밀을 달리는 그 동화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달려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 25세 정도까지의 두뇌는 자기가 두뇌의 시냅스를 더 튼튼하게 어떤 의미 기억이든 뭐든 자꾸 이게 조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 군대 갔다 와서 그걸 느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리포터를 써서 제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딱 갔다 왔어요. 26개월. 그리고 좀 또 6개월 쉬었으니까 거의 한 30개월 정도. 머리가 굉장히 단순해졌겠죠. 내가 1학년 때 썼던 리포트를 내가 읽어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아니 내가 1학년 때 이걸 어떻게 썼지? 굉장히 멍청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젊은 날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두뇌 25세 보통 청소년기라고 봤을 때 청소년기의 두뇌의 특성이 뭐냐면은 시냅스가 더 빠른 속도로 죽어요. 노인들보다 어린애들보다 몇 살부터 가속화가 되냐면 10살부터 가속화가 시작합니다. 그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스에 가지치는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뭐 공부 필요할 때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멍청해진 상태로 30대가 됩니다. 예전에 성능이 절대 안 나와. 이미 뉴런이 많이 망가져버린 상태가 돼버려요. 왜? 그 물질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물질을 선순환시키려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끔 그런 말을 하지. 너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제 공부하는 기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 두뇌는 더 보호가 됩니다. 더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지금 나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두뇌가 더 빨리 망가져 버려요. 왜냐면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물질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더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부가 운명이다 또는 공부가 나는 공부가 즐겁다라는 뭔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 물질을 완화시키면서 시냅스 조직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는 정말 동기부여하고 마인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뇌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문법 얘기하고 제가 이 공부법을 아세틸콜린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거 강의하네. 예전에 중고등학생 무슨 학습 캠프에 가서 한번 강의한 이후에 거의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 이후 계속 4차 산업혁명 강의하고 하느라고 이 강의를 못했어요. 자, 인간은 아직 시간 남았죠? 여러분 몇 시까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한 4시 반까지는 가능하죠? 그죠? 몰라? 가능. 상관없어. 자, 여러분 두뇌에서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베르니케 영역은 두뇌에서 단어의 뉘앙스라든가 뜻을 더 다룬다고 하는 거야. 근데 브로카 영역, 좀 앞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은 문법을 다룬대요. 문장의 문법.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치매에 걸리면은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파킨슨병에 걸리면은 문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망가지는 두뇌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문장과 문법은 몸을 움직이면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문장과 문법. 왜냐면은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절차 기억을 다루는 두뇌 영역이에요. 절차 기억. 즉 태극 일장할 때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대, 그 다음에 내질른다. 이게 순서가 있죠. 몸 동작을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필을 깎을 때 어떻게 하고 공구를 다룰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절차를 익혀서 그것을 이제 암묵지로 몸에 딱 익혀서 어떤 그 뭐 만들기에 고수가 된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절차를 다루는 게 그 절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브로카 영역이고 거기서 문법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적인 능력. 그래서 심리학 실험 중에서 문법을 시험을 볼 때 한 그룹은 책을 보게 했고 한 그룹은 체조를 하게 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점수를 계속해서 반복 실험을 해봐요. 그랬더니 체조를 하는 그룹이 항상 평균 8점이 높아요. 8점 정도, 10점 정도가. 왜 그러냐면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법 능력을 활성화시켜요. 두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같은 거 할 때 또는 영어 문법 공부하고 나서 독해 같은 거 할 때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몸 동작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그러면은 뭐냐? 어떤 개념을 외울 때는 뭐냐면은 마인드맵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 그림도 그려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자극될 때 훨씬 더 빨리 장기 기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외우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 어떤 그 상황을 떠올린다거나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거나 또는 그 냄새를 상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나의 그 오감을 활용해서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외웠을 때 두세 번 내지는 5번 이내에 다 외워져 버려요. 장기 기억으로 가버리는 거죠. 두뇌가 상당 기간 동안 그걸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하게 외운다거나 단순하게 그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은 20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날아가죠?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고3이라는 것은, 고2, 고3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어떻게 압축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을 압축해서 뭔가를 보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한 10배 이상을 더 보는 거예요. 콘텐츠를. 뭔가 그게 문제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개념 이해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배 더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몇 달 남았지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의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인데 이 집중력의 물질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살짝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많이 나온대요. 아까 비상사 때 얘기했죠. 비상사 때. 그러면서 시냅스에도 더 성능이 좋은 수용체가 딱 장착이 되고 내가 뭔가 살짝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Q&A 물어보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언제 위험하다고 느끼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단순 암기할 때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 발을 걷어서 여기 무릎 아래다가 고무줄을 묶는 거예요. 고무줄. 잡아 당겼다가 놓는 거. 그리고 테이블 밑에 앉아요. 그리고 고무줄을 잡아 당기고 있어. 뭐가 예측이 안 돼야 되냐면은 내가 문제를 냈는데 얘가 틀렸어. 근데 이제 서로 친구끼리 벌칙을 주는 거. 고무줄 놓는 게 벌칙이에요. 아프지. 근데 여기서 고무줄을 언제 놓을지 예측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놀까 말까 이렇게 약간 위협을 줘 또 이렇게. 그게 사실은 내가 죽을 위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두뇌는 약간 좀 작은 자국도 큰 자국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육체적으로 실제로 아프잖아 이게. 그럼 아플 때 뭐가 나오냐면 기억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체벌할 때처럼 예전에 체벌이 가능했으니까
구구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뭐 이런 거라든지. 자, 받아쓰기 또는 뭐 단어 10개 못 외우면 나와서 맞아야 돼 이러면은 이게 기억이 잘 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기억이 잘 되냐면 그 공포를 이겨내는 애만 기억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공포에 압도가 되면은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세틸콜린, 즉 집중을 해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야지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기억이 되거든요.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해주는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포의 물질이 나와버려. 그러니까는 그냥 아드레날린하고 코르티솔이 나와버리는 거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안 외워지는 거야. 외워질 것도 안 외워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지금은 없지만 우리 땐 그랬어요. 맷집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데 잘 맞는 애가 있어. 이렇게 때리는 거를 때려 더 세게 때리서 이런 애가 있거든. 얘네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성적이 올라가. 왜냐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자극받고 공부 더 하지 뭐 그 매를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르아드레날린하고 기억물질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돼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걔는 성적 팍 떨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매질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육체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뭘로 착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거미가 무는 통증이라든가 뱀이 무는 통증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대뇌는 친구가 고무줄을 당겨서 놓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 근데 몸은 그것을 위험하다고 반응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게 빨리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칙을 주면서 친구끼리 벌칙을 주면서 뭔가 Q&A를 하고 단어 외우기 게임을 하고 해서 한 대 딱 때리고 정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면 두뇌가 굉장히 이게 얼럿한다 그러죠. 집중력의 물질하고 기억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집중력의 아세틸콜린 공부법인데, 자 마인드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뭔가 연상하는 거, 이미지나 냄새나 소리나 이런 것들 연상하면서 뭔가를 꼭 외워야 되고, 사회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역사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그 시대 상황을 그러니까 좀 사극 같은 것을 봤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그 상황을 그 상황을 항상 그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것을 기억을 했을 때 생각이 굉장히 잘 떠오르죠.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떠오른다거나 응용이 잘 된다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티칭 기억법 나오죠. 티칭 기억법. 가르치고 토론하고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봐라. 이게 이제 티칭 기억법이죠. 터칭 기억법은 뭔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터칭 기억법이라는 것은 감동을 받는 거. 제스처 기억법. 제스처 기억법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작을 하게 되면은 두뇌 안에서 구조나 문법을 다루는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 그게 이제 제스처 기억법이에요. 트라우마 기억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고무줄. 2인 1조나 이게 두 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상대에게 벌칙을 주면서 외워라 이거예요. 벌칙을 주면서 뭔가 공부를 해라. 자, 그다음에 수면학습법하고 24시간 공부법 하면은 끝나네요. 수면학습법은 이거예요. 잠들기 직전하고 깨어날 무렵에 인간의 두뇌가 세타파로 바뀌는데, 세타파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또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장기 기억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어 오디오북 같은 거를 들으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맨정신의 영어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 비몽사몽간에 이게 막 밤에 피곤한 상태에서 잠들기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 때 영어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게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세타파 상태에서 두뇌가 약간 초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면학습법은 뭐냐면은 잠들기 전 시간하고 아침에 깨어날 무렵에 그 알람을 내가 뭔가를 꼭 외워야 된다거나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초능력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뭐라고 할까 어떤 우주의 지혜 내지는 신하고 연결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세타파로 바뀔 때 초능력자들이 초능력을 부릴 때 두뇌가 세타파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힘이 아니야. 이건 뭔가 어디선가 오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오는 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외우는 상태가 돼요. 잠들기 전하고 일어날 무렵에. 그래서 타이머를 활용하든지 해서 잠들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자기가 깰 무렵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는 주로 영어 오디오북을 틀어놨는데 귀로 듣는 독해 같은 거죠.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기들이 뭔가 그 수면학습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 세타파 상태에서 내가 뭘 듣는 게 더 유리할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그냥 단어를 이렇게 음성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고, 어쨌건 음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영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무슨 연대 같은 거 외우는 것도 뭐 유리할 수도 있고, 그게 수면학습법이에요. 자, 24시간 공부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맘먹는 거예요. 뭐냐면 기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사는 게 24시간 학습법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끊기는 거지. 공부를 하다가 쓰러져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문제를 풀다가 막 뭔가를 외우다가 잠들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엎드려서 끝까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저걸 24시간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내가 직접 해본 거예요. 저렇게 아주 몸을 피곤하게 하면서 끝까지 어떤 책을 붙잡고 뭔가 공부할 거리를 붙잡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잠자는 시간이 내가 몇 시간을 잤다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4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그 전날 내가 의식을 잃고 딱 쓰러진 거예요. 또는 누워서 이렇게 귀로 공부하다가 또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뭐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겠죠. 또 다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아침에 잠을 깨요.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휴식이라는 걸 지우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걸. 근데 이게 저런 학습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또는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머릿속에서 뭔가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공부법이에요. 저게 24시간 공부법이. 의식을 잃었을 때 말고는. 근데 저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물론 보통 공부법은 이런 거예요. 뭐 쉬는 시간에 쉬고 자고 뭐 씻고 먹을 때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죠. 그런데 24시간 공부법은 모든 생리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식하는 것, 모든 순간을 공부로 채우는 학습법이에요. 자, 저렇게 되면은 연속성이 생겨요. 연속성. 그러니까 저렇게 24시간 공부법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다 피곤하면 사회 공부하고, 사회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휴식이 없어요. 과목을 바꾸면서 휴식하는 기법이에요. 저게 과목을 바꾸면서 휴식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걸 해본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 합격생 중에서. 많아. 정말이야. 근데 그게 돼. 그게 왜냐면은 두뇌 고래가 잠잘 때 헤엄치면서 잘 수 있는 이유 알죠? 두뇌가 반쪽씩 잔대잖아. 그럼 인간의 두뇌는 모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부분하고 국어 공부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고래가 잠을 자듯이 수학 공부하는 두뇌가 혹사를 당했어. 그러면 사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 두뇌가 그 사이 휴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 공부를 해. 그러면 사회 공부를 하는 게 좀 피곤해. 그러면은 단순 암기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또 과목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과학 수론을 한다거나 비문학을 읽는다거나 문학을 시를 외운다거나 뭐 한시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그 공부를 하는 두뇌 부분만 피곤해지고 과거에 다른 과목 공부를 했던 두뇌가 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가능합니다. 실행해 보면 가능해요. 단지 한 가지 뭐냐면 의식을 잃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다시 눈 뜨자마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렇게 맘먹고 두뇌 속에서 휴식을 지우고 공부하다 의식을 딱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눈을 떴을 때 난 정말 그런 애들 봤는데 나도 해봤고 자 수학 문제를 풀어요. 딱 풀다가 X, Y 하고 딱 볼펜이 멈춰요. 그리고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얘가 한 5분, 10분 자는 거야. 사실 잔다기보다는 기절한 거야. 24시간 수면 학습법이니까. 그 얘가 눈을 딱 뜨거든요. 바로 그 다음 문제를 풀어. 이거 해본 사람.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은 문제를 풀다가 의식이 끊어져서 쓰러진 다음에 의식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 줄을 그대로 써요. 이렇게 해요. 이게 24시간 학습법이에요. 의식이 끊어지지 않은 한 지속적으로 공부한다. 근데 이걸 성공하려면은 밥 먹을 때, 똥 쌀 때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과목을 바꿔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뭐가 나타나냐면, 분명히 나는 과목을 바꿔가면서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이렇게 과목을 바꾸면서 1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뭔가 쉬는 게 없다 보니까, 아까 공부했던, 돌아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공부했던 국어하고, 잠시 후에 하는 국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마치 한 과목을 전체 과목이 10시간 연속 공부한 것 같아. 나는 과목을 바꾸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치 운동선수들이 연습 시간에 연습하고 휴식 시간에 휴식하고 하듯이 공부를 해버리면 운동은 그게 불가능하죠. 계속 24시 공부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거니까. 근데 두뇌를 쓰는 건 이게 가능합니다. 운동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뇌가 이렇게 아까 제가 시냅스 사진 보여줬죠? 빨간 수용체가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주인이 이거 빨간 수용체. 그렇게 절박하게 24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면은 시냅스가 점차 일상적인 수용체에서 빨간 수용체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길수록 두뇌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왜 가속도가 붙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시냅스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두뇌가 우리 주인이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제대로 휴식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몸을 혹사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상사태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두뇌가 속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수용체가 아니라 비상사태 수용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뇌가. 그렇게 24시간 학습법을 해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뭐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됐던 게 3분에서 30분 만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가속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은 가속도가 안 생기는데 공부를 저렇게 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뇌 가속성이라는 거예요. 뇌 가속성. 가속도가 계속 생겨.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을 이게 오래 못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서 못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 근데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거 한번 경험을 해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두뇌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24시간 공법 내가 방금 제시한 것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경험을 안 해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두뇌가 달라져 버리니까. 꼭 한번 체험해보기 바라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끝난 거지? 선생님 안 계시지?